니체의 대표작 중에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이게 제목에 잘못 속으면 안 됩니다. menschlich als menschlich, human alt human. 이때 인간은 뭐냐면은 원숭이, 폭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바닥을 가리킵니다. 인간의 바닥이 없다. 제가 그 같은 것을 요번에 한동훈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예, 김건희 여사가 상당히 그 간절하면서도 정중한 그러한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냥 씹어버렸죠. 그리고 나서 변명이라고 한다는 소리가 사적 문자여서 대답을 안 했다. 한동훈은 똥까지 공적으로 싸는 모양입니다. 모든 것이 다 공적인 모양입니다. 네, 섹스는 공적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조선일보의 아바타죠. 그리고 조선일보는 조중동 수구 기득권 세력의 두목이죠. 그리고 조중동 수구 기득권 세력의 노림수는 헌법 납치입니다. 87년 체제의 파괴입니다. 도대체 이 자들이 왜 87년 체제를 파괴하려고 그러나, 그리고 87년 체제가 어떤 점에서 위대한가,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대에서 이제 명예교수님이시죠? 이제 연식이면서. 죄송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거 어쩌을까? 참 이게 전라도 말로 어쩌을까? 아니 푸틴이 그래 이 조선일보의 그 로망을 부셨단 말이야. 예.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참 싸게 놀았죠. 내용은 그 실체는 인간 도살자가 정은이한테까지 가서 이제 저렇게 싸게 구는데 결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동맹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조약까지 맺어가면서 좀 급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반도 안보 문제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지금 개헌 타령할 상황이 지금 아니죠. 네. 예, 조선이 5월 27일 날 개헌 신호탄을 올렸거든. 그렇죠. 그래서 강천석이 조선일보 이제 현역 최고 어르신이지. 그렇죠. 네. 은퇴 최고 어르신은 김대중 선생이고. 네. 현역 최고 어르신은 2명 아니야? 하나가 강천석, 하나가 양상훈. 아니 강천석 씨도 아마 법적으로는 은퇴를 했을 건데 했는데 네. 실제로는 예. 네. 지금 주필이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양상훈이가 하고 있고 강천석은 이제 말하자면은 액티브 어드바이저. 근데 거기는 층층시하라 워낙에. 그러니까 강천석 어르신께서 이제 개헌을 논의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그렇죠. 9월 27일 날 에드벌룬을 띄웠고 또 우리 나경원 여사 같은 분은 개헌을 포함한 임기 단축을 포함한 모든 초이스를 다 열어야 된다고 또 열심히 박수를 쳤고, 한동훈은 이제 워낙에 이제 근수가 있으니까 나름 족보에 조용히 눈을 요리조리 돌리고 있었겠죠. 예, 그렇죠. 그런데 6월 19일 날 푸틴이 방북을 해버리니까 이게 다 산통에 깨진 거지. 산통 깨졌죠. 예. 지금 안보 위기가 이렇게 중중한데 어떻게 개헌을 논의하냐고. 그렇죠. 근데 참 조선일보 참 이게 다들 도움이 안 돼 조선일보에. 아니 트럼프도 또 그렇잖아. 똑같아. 그렇죠. 지금 우리 지금 캠페인 과정 중에서 통계 숫자 다 무시하고 자기 지지자들한테 솔깃한 아주 극단적인 발언들을 많이 했죠. 네. 예를 들어서 한국 부유한 나라야. 네. 왜 우리가 한국을 지켜야 하나? 네. 이런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그런데 우리 쪽에서는 또 이게 이제 말하자면 미국발 안보 위기 막 할 때 사실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미국은 좀 순진하거나 혹은 철딱선이 없는 나라. 예, 근데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게 트럼프 특파 고립주의 때문에 한국에 이제 한미 동맹 위기가 오고, 그렇죠. 안보 위기가 오니까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가 개헌을 에드벌룬을 띄울 수가 없는 거라. 더 지켜봐야죠. 생뚱맞잖아. 이 상황에서 개헌 얘기하면. 머릿속 냈다가 지금 쏙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거북이 처신을 하고 있어. 대가리 싹 내밀었다가 쏙 들어갔어. 한 가지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트로이 목마를 하나 심어보려고 당대표로 그런 거지. 최선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트럼프 쪽 사람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제가 세뇌 탈출에서도 얘기했지만 계속 얘기했었죠. 당신 말이 그렇다고 치자. 그래 우리가 부유한 나라고 미국이 왜 한국 가서 지켜주냐. 그럼 우리는 당신들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미국은 철딱선이 없는 나라야. 우리가 왜 미국의 중국 압박에 최전선에 서야지. 그렇지.
이 특바 고립주의자들이 세상 모르는 거야. 동맹 깨자고 덤비면 한국은 튈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많죠. 우리도 옵션 많아요. 하나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만약에 미국 주도, 서방 주도의 글로벌 질서가 유지가 되고 중국이 힘이 빠지고 북한 자유와 찬스가 온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이익이라고 생각해서 동맹에 충성스러운 거지. 그렇지. 만약에 미국이 서방 주도 글로벌 질서 나 몰라. 나 그냥 혼자서 이렇게 살 거야. 그래 버리면 우리도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야지. 아, 그렇죠. 우리도 카드가 그래서 많죠. 내가 이 특파 고립주의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야, 조선일보 봐. 중앙일보 여시제 봐. 조선일보는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앙일보 여시제는 공산당국, 중국 공산당국. 아니 대한민국의 최상류층 지배 집단이 지도 집단인지 지배 집단인지 음모 집단인지 모르겠는데 이 자들이 이미 고무신 거꾸로 돌리실 준비 다 끝난 상태예요 여기가. 근데 여기로 지금 호랑이 수염 콧대를 뽑냐? 그렇죠. 라고 이 트럼프 영감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과 별도로 트럼프가 이렇게 살벌한 군사지정책 이슈를 막 만들어내니까 이제 개헌 음모는 이제 자라대가리 쏙 감추듯이 껍질 속으로 쏙 들어갔지 다시. 그렇죠. 아이고 참나. 뭐 이제 우리 저 그림에서 보듯이. 네. 뭐 절대 나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네. 국내용으로 트럼프가 뭐 정은이를 또 좋아 못 살고 하니까 북핵 용인하고 네. 뭐 한반도 적절히 이제 한반도하고 중국 문제를 분리시켜서 처리를 할 경우에 우리가 격변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암시하는 이야기들을 막 지어도 암시도 못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그한 게 한국은 부유한 나라고 왜 우리를 지켜줘야 하냐? 글쎄. 우리가 일방적으로 보국이 아니잖아. 그리고 북한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야 주한미군이 북한 우리 노골적으로 얘기하자. 주한미군이 북한 때문에 여기 있냐? 그렇죠. 중국의 대리인 북한 때문에. 그렇죠. 중국 때문에 네. 여기 있는 거지. 그렇죠. 순수 북한 때문에 여기 있냐? 그리고 저기 방위비 분담금 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돈 몇 푼은 더 줄 수 있어. 난 뭐 거기에는 반대 안 하는데. 예, 근데 지금 미국이 아니면. 여기에 주둔하는 주둔 비용이나 뭐 그다음에 저기 저 첨단 무기라든지 뭐 여러 가지도 실질적인 억제기되고 이야기하면은 어떤 주권 국가가 자기의 세계 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는 땅 500만 평을 주세요 임대료도 안 받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지금 반도체 왜 급할 때는 지난번에 트럼프 때 또 와가지고 문재인한테 거의 교수대에 목이 잘려 있었던 대법원 결판 놔두고 있을 때 이재명이 만나가지고 이재용 부회장 만나서 등 툭툭 두드리면서 미국 급한 소리 하고 바이든도 취임하자마자 바로 왔어요. 그게 지금 세계 첨단 전쟁에서 한국이 가진 위치라는 게 뭔데? 겁없는 거예요. 지켜주는 게 아니라 같이 잘 협력해야 될 상대예요. 그리고 주한미군은 그렇죠.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은. 그렇죠. 중국을 겨냥 이미 북한 자체는 이미 넘어섰다.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도대체 87 체제가 뭐길래 조중동이 이걸 못 잡아먹어서 이제 한동훈까지 내세워서 조선일보 같으면은 정치 공작을 하고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뭐 일단 두 번째 우리는 뭐 기억도 생생합니다. 박근혜 네. 때 계속 이제 우리 육공화국 헌법을 만들고 난 뒤에 특히 이제 YS 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실상 헌법상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주 잘 견제가 돼 있어요. 국회에서. 그래서 지금 저 윤석열 우리 저기 대통령이 사실은 굉장히 약해 보이는 이유가 그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역할을 정확히 지키려고 하는 그런 요소들이 때문에 그래요. 이제 그걸 넘나드는 지킬 수밖에 없지. 지킬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전에 대통령들은 사실은 별로 그렇게 효과적인 힘을 발휘하지도 못하면서 소위 인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제왕적 대통령이라는데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받은 사람이 뭐 있기는 있어요. 조중동이 언론 세무조사 받고 해가지고 몇 번
있었죠. 이제 뭐 그런 것 때문에 그 조중동의 세무조사는 DJ 때 받았지. DJ 노무현 때 받았었죠. 그러니까 자라보고 논란, 소통보고 논란. 아니 나는 그래서 방 회장 덕에 내가 들어갔을 때 저기 전기온돌에서 잤잖아. 그러니까 방 회장이 서울구치소 간 덕에 전기온돌로였다고 그러더라고. 그렇죠. 그때 DJ 때.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전국의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다 조선일보를 칭송해야 됩니다. 이 방씨 오너십을. 결정적으로 그 전에도 뭐 저기 노태우 정부 때 무슨 3당 합당이라든지 내각제 개헌 뭐 미래학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 있었는데 그 이제 이게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한국의 헌정 정치에 직접 계속 관여하겠다고 나와서 관여해서 어떤 일을 벌였잖아요. 그게 박근혜 때 말하자면은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탄핵 전에 네. 기억이 생생하잖아. 우리가 2015년, 2016년에 신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란 말이 빠지면 신문이 아니야. 신문이 아니야, 맞습니다. 그 개헌해야 된다. 제왕적 대통령이다. 그래서 제가 구글 검색을 해봤어. 그랬더니 무려 검색 결과가 232만 개가 나와요. 똥을 많이 쌌네. 네, 그게 다 조선일보가 주도해서 싼 똥이야. 그 저기 저 양상은 주관 내가 친구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후로 굉장히 서먹해졌는데. 어쨌거나 근데 윤석열 때는 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얘기를 쓰는 게 아니라 야 너 안 죽을래면 개헌해라 뭐 이런 식이야. 조선일보 그렇죠. 논조가. 탄핵 정치이기 피하려면 개헌해야 된다. 근데 양상훈이가 이걸 2016년에 똑같은 논리를 했었더라고. 그때 보면은 그렇죠. 총리주도 빨리 개헌해서 조기 대선하고 박근혜 빨리 내려와야 몸 안 다쳐. 양상훈이가 그렇게 썼더라고. 생각하는 척하면서 아니 생각을 해줄 수 있는데 협박범이 인지를 생각해 주는 거지. 그렇지. 우리 감각으로. 아주 그렇죠. 네, 납치범이 인지를 생각해 주는 거지. 저거 몸 다치면은 몸값 떨어지는데. 그렇죠. 뭐 거의 그 수준이지. 그리고 결국은 흉악해 조선일보. 결국 문재인이한테 어부지를 줘버렸죠. 갔다가 한상 차려서 바쳤지 뭐.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뭐 지금 현대 국가에서 헌법이라고 하는 근본 기본, 근본 주춧돌, 기초, 헌정체제 이게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마음대로 변경하고 뭐 일개 신문사가 일개 언론이 2만 원짜리 신문 XX가 신문팔이 돼. 전 세계 어떤 국가를 가더라도 언론 기관이 워싱턴 포스트나 뉴욕 타임스가 미국 헌법 바꿔야 된다 이렇게 줄기차게 공작성으로 덤벼드는 거 나 본 적 없거든. 없습니다. 논조나 이런 걸 가지고 간땡이가 배밖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언론 기관이 일정하게 지나치지 않는 정치적 국가 반란 집단이야. 그렇죠. 정치적 어떤 자기들의 국가 별난 집단이에요. 이거 이념적인 조선일보라 쓰고 입장이나 국가 별난 집단, 수구 기득권이라 쓰고 국가 별난 집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해석상의 뉘앙스는 낼 수 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기획을 헌법을 하고 바꿔야 된다. 야, 니네 집 족보 바꾸고 와 우선. 그렇지, 맞아. 성씨 바꾸고. 성씨 바꾸고 정치 바꾸고. 이게 쌍스러운 짓이야 이거. 애비애미도 없는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초가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 스스로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그냥 간단히 정리를 하면. 지금 87 체제는 대통령 직선 대통령 중심제잖아. 그렇죠. 이게 1952년 체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87 체제는 52 체제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유신 때부터 해서 87년까지 15년 동안 없어졌다가 87년에 부활된 거라고 52 체제가.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몽테스큐의 삼권 분립의 완성판이야. 우리나라 87 체제가. 어떻게 보면 아이디얼 타입에 가까워요. 이상형에 가까워요. 그리고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워요. 미국은 소위 말하면 직선,
직선이 아니 보트라는잖아요. 파플라 보트가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려고. 저는 대갈견균이라는 말을 써요. 네. 대립, 갈등, 견제, 균형의 예술이거든. 이게 몬테스큐의 사상이잖아. 그렇죠. 상권 분립에. 예. 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국회의원과 대통령은 운명이 다른 거야. 다르죠. 네. 종자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 국회의원은 뭐지? 지역 아젠다에 발이 묶여 있는 존재죠. 그러면 대통령은 국가 아젠다에 초집중할 수 있는 존재죠. 그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다르죠. 예. 그 영국의 보수주의 아버지 에드먼드 버크. 예. 우리는 영국 보수주의라고 부르지만 그게 사실은 클래식 리버럴리즘이죠. 그렇죠. 예. 그 에드먼드 버크가 그 브리스톨에서 그 유세 연설할 때 유명한 말 했었잖아요. 좀 한번. 저는 여러분의 대리인, 에이전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대표입니다. 리프레젠터티브입니다. 국가 아젠다와 지역 아젠다가 충돌할 때는 서슴없이 국가 아젠다를 지지할 것입니다. 영국 최고의 정치인이 그렇죠. 고민 끝에 저런 얘기를 200년 전에 이미 했어. 그렇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국회의원이라는 건 지역 구민의 표를 먹고 사니까 지역 아젠다가 이 사람한테는 제일 중요한 인생 비즈니스예요. 그렇죠. 반면에 대통령은 예. 국가 아젠다에 초집중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국가 아젠다에 초집중할 수 있는 대통령과 예. 지역 아젠다를 제1위적 이해관계로 생각하는 국회의원을 대립하는 구도, 갈등하는 구도, 견제하는 구도, 균형하는 구도로 딱 몰아넣겠다. 이게 몽테스큐의 철학이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중에서 특히 사법부 정의 영역은 또 별도로 떼주고 이 말하자면 변심스러운 인민 혹은 국민의 선택에서도 독립된 표심으로부터 한 발 떼주고. 근데 우리나라 법복들은 표심을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써. 표심 신경이 아니라 위에 행정부의 수장 혹은 의회 정당 국회 무릎 꿇죠. 좀 그런 게 심하지. 산티가 점점 납니다. 좀 산틱하게 놀죠. 우리나라 법복을 좀 더 고급진 원단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 너무 원단이 좀 산틱한 거 아니에요? 검은 원단이? 법복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 법복 입은 귀족으로 아직까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귀족 노름만을 하고 이제 여기저기 눈치 보는구만 오히려. 그러니까 뭐 현대 정치, 현대 문명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자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에서 법복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권위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권의 즉 만인 인권의 보호와 공화국 국가의 수호에 있는 그 권위를 입혀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거의 신부의 신분으로 존경해주고 독립시켜준 거지. 근데 이제 저게 백모식 영어 사람들 보고 야 미국에 가서 직선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직선제 뭐 다이렉트 일렉션 뭐 이렇게 참 생각을 고민하는데 실제로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파플라 보트라고 불러요. 프랑스 혁명에서도 그게 그러니까 파플라 보트. 그 인민주권이라고 하는 말은 나와요. 이거는 아니 인민주권 말고 그건 파플라 서브리티고 그건 그 얘기 아니라 그러니까 파플라 보트는 미국에서 뭘 뜻하냐면 파플라 보트로 계산하면 클린턴 힐러리가 당선됐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득표수. 그냥 득표예요. 득표예요. 그 직선이지. 그렇죠, 직선이지. 근데 미국은 그냥 득표수 계산 안 하고 그걸 주별로 승자 독식을 하잖아. 그렇죠. 한 표라도 더 이긴. 그러니까 전체 표수로는 득표수에서는 밀리는데 직선제를 했다라면 졌는데 이게 주별 대통령 선출인단으로 한번 간선을 통해 버리니까 승자 독식으로 주별로. 그래서 트럼프가 2016년에 이겼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식의 직선제를 미국식 영어로 표현하면 파플라 보트.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학자들이나 미국의 그 평론가들이 이 파플라 보트 얘기를 할 때 두려움과 포기의 심리가 섞인 그렇죠. 그런 어감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뭐 물론 이제 18세기, 19세기. 그러니까 잠깐만 왜 두려우냐면 이걸 줄기차게 주장하면 또라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두려워. 말을 삼가야 돼. 근데 하고 싶어. 그러니까 포기의 뉘앙스가 나오지. 이게 미국에서는 이제 그
주 연방주의 전통이 강하기 때문에 강하고 파퓰러 보트 하자. 그러면은 약간 또라이 같이 돼요. 잘못하면 민주당 일각에서 그 주장 나오는데 그 기본적으로 안 되지. 안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아마 미국의 연방제의 오랜 경험, 그다음에 미국을 만들 때 그 역사적 배경, 권력을 혹은 권한을 수직적으로 배분을 해서 자율과 그다음에 이 집중의 그 또 균형 그게 작용하는 거고. 예, 근데 이제 뭐 영국이나 특히 프랑스 같은 경우 독일 뭐 이런 말하자면 이제 보통 중간 규모의 리퍼블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국가에서는 파퓰러 보트 그러니까 직선제에 대한 열망이 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지금 그 뭐야 몽테스키의 그 아이디어 타입가 우리 쪽에 지금 계속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런 것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제 이 87 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직선 대통령 중심제는 1952년 부산에서 피난 정부 때 이게 개헌이 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6.25라는 전쟁을 겪어 보니까 야 이거 지방 호족들로 이루어진 국회의원만 가지고는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서 간접 선출될 때였잖아요. 52년 전에는 이것만 가지고는 나라가 안 되겠어. 이래서 이제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주도를 해가지고 대통령 중심제로 그때 옮겨갔죠. 그리고 그때 이제 그 국회가 요구했던 단원제를 수용을 해줬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단원제하고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생각한 직선제 대통령 중심제하고를 결합해서 52년 체제가 이제 몽테스퀘어 체제로 완성된 거예요. 그럼 몽테스퀘어가 한국에서 완성됐다 이렇게 조선 동화가 떠들어야 될 거 아니야? 중앙은 그때 없었고. 근데 이자들이 뭐라고 그때 쓰냐? 발췌 개헌. 지금도 그래서 이름이 그 더러운 이름이 붙어있죠. 짜집기 개헌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승만에 대한 일종의 앙심이 뿐만 아니고 이자들은 그 전부터 대통령 중심제를 싫어한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 싫어했죠. 그래서 간선이고 국회의원들 그 호족들 지방 호족들로 이렇게 분산돼 있으면 자기들이 전국구는 자기들 혼자잖아. 전국구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밖에 없잖아. 근데 사실은 자기들이 대한민국 요리할 수 있다 이거지. 현대 정치가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뭐 유럽의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만들어지고 갈 때 그게 자연적이었어요, 사실은 의제가. 그게 본능적인 제도죠. 아이고 우리나라 화백 신라 시대. 본능적인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워낙 산업혁명 이후 또는 세계화 뭐 이렇게 해서 국제적인 연관 그다음에 국가 간의 어떤 그 경쟁, 대립, 충돌 등등등 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결정과 국가적인 차원의 의사결집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고 그걸 전담할 수 있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훨씬 더 국가 아젠다를 고민하는 그렇죠. 그런 영역이 그 핵심 리더가 있어야지. 그 리더십이. 그게 대통령이지. 그게 그 대통령실이고. 자, 그런데 조선 뭐 동아 뭐 이런 특히 조선 이게 왜 87 체제를 없애고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를 욕심낼까? 이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종중과 저들의 차이점은 뭐야? 종중 세력은 대한민국 해체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분권은 아니에요. 지방 분권. 네. 그런데 헌법학에 그런 개념이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 연방주의도 아니잖아. 헌법학이든 정치학이든 국가의 형태를 나누는 법적으로 지금 실현되고 있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페더레이션, 연방. 즉 국가의 힘을 수직적으로 나눠 가지고 형성되는 것. 근데 그거는 뿌리가 있는 거예요. 아주 뿌리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연방을 구성하는 정치 체제가 미리 지방별로 다 있는 거야.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그렇죠. 그래서 연방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대한민국은 중앙 집중된 지가 벌써 통일신라 때부터야. 유니터리 스테이트라고 해요. 유니터리 스테이트 아니야. 단일제 국가 아니야. 1600년. 그러니까 연방의 뿌리가 없어진 지가 통일신라 때 없어져요. 1600년 전에. 그렇죠. 근데 연방제도 아니고 듣도 보도 못한 지방 분권, 지방이 어디야? 내려가면 아파트 방 하나하나마다 지방 돼요. 그러니까 지방. 그러니까 그렇죠. 지방. 권자를 붙이면 안 되고 지방 자치라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잖아. 단계 아니고 중앙 집권 소위 단일제 국가, Unitary Centralized State
패턴 안에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지방자치가 아니라 분권으로 하는 순간 지금 방금 이야기했듯이 이게 완전히 저기 쪼가나 버린단 말이에요. 쪼가나. 그게 조국이가 한 거지. 난 조국에는 조국의 문제는 국가 별나는 뭐라고 생각해 이거. 조국씨 아니면 말해. 내가 출연해서 나랑 한번 토론하죠. 그때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인데 법규범에서도 이 지방 분권이라는 개념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더 웃기는 건 뭔지 알아요? 예. 민주당 지방자치 그때 그 단체장들이 내건 슬로건 보고 나 소름이 끼쳤어. 주민주권 내 시대라고. 잠깐만. 주권은 국민. 영어로 말하면 citizen한테 있는 거지. 주민, resident에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자들은 국민주권이라는 게 기본 우리나라 자유공화국의 핵심 주춧돌 아니야. 그것도 부정해. 주민주권이래. 그때 슬로건 그런 거 많이 붙었어요. 아니, 난 정확하게 다 봤어. 내가 봤어. 주민주권이 뭐냐면은 대한민국에서 주권의 개념은 분리불가거든요. 유일 분리불가인데 국민주권이라고 하는 게 우리 저 총강 헌법 총강 헌법 1조 2항에 나오듯이 이거는 분리불가한 하나의 전체예요. 근데 주민주권을 넣고 구체적으로 광주시에서 무슨 입찰을 하려고 그러면은 부산시는 참여하면 안 돼라고 하는 걸 할 수 있고 부산시도 그건 주민주권 개념까지 안 가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주민주권이라고 하는 순간 정치학에선 어떤 정치 사상에도 그런 족보가 없잖아. 사회계약 이전에 만인 대 만인이 투쟁이 됩니다. 만지방 대 만지방이 투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해체를 의도적으로 겨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문재인과 조국이가. 거기에 또 뭘 없앴느냐? 그래서 조국이를 사냥한 윤석열을 제가 지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 그건 쟤들 종중이들이고 조중동은 어때? 대한민국을 약화시키고 실질적인 자기가의 지배자 혹은 실권자 그러니까 하나는 대한민국을 공중분해 시키려고 그러고 하나는 약화시켜가지고 내 먹잇감으로 삼겠다고. 그렇죠. 그 차이야. 네. 그래서 이 한동훈의 참 어이없는 공천이죠 이거. 그렇죠. 뭐 지금 매일매일 요새 우리 정치인 뉴스의 90%는 아마 한동 뭐 어대한과 어대한에 반대하는 쪽의 지금 이야기 그것도 옆에서도 저쪽에 정중 세력들은 또 그걸 즐기고 있고. 네, 그 공천 얘기를 좀 해주라고.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지. 왜 근데 지금 뭐 3명의 그 꽃가마를 탄 국회의원들을 파견했죠. 조선일보가. 근데 그건 단순히 꽃가마를 태웠을 뿐만 아니라.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데. 그리고 송파갑. 그리고 한동훈이 말하자면은 대통령과의 차별화의 기획과 그 다음에 작정 명령을 거의 조선일보에서 나왔어요. 조선일보 김종인 띄우고 이준석 띄우고. 끊임없이 최재형 띄우고 한동훈 띄우고. 계속 공작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쟤들이 지금. 뭐 그건 이제 저기 1950년대 시드니 후크라고 미국에 민주주의에서 가장 위험한 거는 헤러스 예스. 이단은 괜찮아. 반대는 얼마든지 이제 서로 해서 하면 되는데 컨스피러시. 음모는 안 돼. 그러니까 공작 정치 음모 집단이에요, 조선일보. 네. 그래서 이게 지금 87 체제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렇게 자기들이 국회의원을 막 박아넣는 판인데 87 체제가 파괴되면 조중동이 의원 공천센터가 돼. 그렇죠. 정말 우리 정확히 이야기합시다. 그냥 아마 핵심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태평로에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그렇죠. 이제 용산이 아니라 태평로에서 뭐라 그럽니까 요새?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대통령 저기 상황이야. 국회의장도 거기로 보고하러 다녀 태평로로. 조선일보 뭐 아주 첫자 기자들한테도 그냥 헬렐레 노인네 아주 배시시 웃으면서 온갖 아첨을 다 들고 그럴 겁니다. 지금도 좀 그래. 지금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또 저쪽은 또 한호경에서 그러고. 자 서방 선진국 중에 이 의원 내각제 이원 집정부제로 다이내믹 리더십을 발휘한 나라가 있나요? 오래돼서 자연적으로 했는데 그게 없습니다. 우선 일본, 독일은 아주
참 안정되고 정탑 형성돼 혹은 유리한 환경일 때는 이게 참 괜찮아요. 그리고 국민성이 원래 그러니까. 그리고 국가도 번영을 하고 그 다음에 정치권의 그 선량도도 뽑히고 그러니까 네. 되는데 상당히 상대적으로 이 동태적인 여러 가지 역학이 막 그 비대칭적으로 막 작용하고 불안해지고 하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적 외적 그 불안정 요소가 이렇게 경제라든지 사회적이라든지 뭐 사회 폭동이라든지 뭐 또 좀 있으면 뭐 소수민족도 안고 있는 뭐 민족 문제라든지 밖으로는 이제 뭐 전쟁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네. 이거 완전히 폭망하거나 아주 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이런 그 가설을 갖고 있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서 뭐 미국이 뭐 일본을 뭐 골탕 먹여갖고 뭐 일본이 주저앉았다 천만에 모든 나라는 다 역경이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 베트남에 골탕 먹었고, 그렇죠. 미국은 중국에 골탕 먹었고, 소련은 미국에 골탕 먹었고, 다 모든 나라 다 역경이 있어. 그렇죠. 예. 그 역경마다 주저앉으면 전부 다 그 집 발사계네. 그렇죠. 한국도 여러 번 나라 망할 뻔했지. 골로 갈 뻔했지. 그래서 벌써 아마 핵도 쏘았을 겁니다. 한국은 지금 잿더미 돼 있어. 그렇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당시에 그러니까 80년대 말 90년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일본이 그 후로 힘을 못 쓰나 보면 테크놀로지의 변화예요. 그렇죠. 완전히 변화한 거야. 그러니까 반도체도 서버에서 PC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마폰으로 들어오고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소통의 방식도 전부 다 디지털되고 인터넷화되고 그 다음 무선화되고 이 테크놀로지의 거대한 변화라는 이 물결 앞에 맥을 못 추고 퍽 주저앉은 거예요. 그렇죠. 네. 일본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뭐 161엔, 162엔 그렇죠. 달러당. 그렇죠. 불쌍해 죽겠어 진짜. 우리 뭐 1대 100만 돼도 우리 한화하고 우리는 지금 한 80 아니 1380원쯤에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15% 올랐거든요. 일본이 한 50% 오른 거예요. 5, 60% 그렇죠. 지금. 아 그래서 이제 108엔에서부터 올라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한국 사람들 전부 중국도 포함해서 일본에 더글더글 하는데 일본을 많이 가는데 이게 그건 뭐 단기적인 현상이고 저거 별로 안 좋아. 그래서 하여튼 저기 일본이 외부적인 거라 보면은 세계사적인 문명의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접근을 못했어요. 큰 테크놀로지나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못했고 국가의 성격상으로 봐서 이거를 어느 일정하게 이 국력이 잘 결집이 돼서 집중될 수 있도록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때의 선택이 필요한데 일본이 그걸 못했죠. 독일도 못할 것 같아. 독일도 이게 지금 굉장히 다이내믹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수급 체계가 완전히 바뀌었잖아. 독일이 러시아 가스와 러시아 원유에 의존하던 나라인데 그게 다 끊겼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거 통해 가지고 유럽 군사 지정학이 확 바뀌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국이 주도하는 그 차이나 디리스킹을 독일이 외면할 수가 없고. 외면할 수가 없죠. 지금 독일의 지멘스 드디어 철수했다 그러거든. 중국에서. 지멘스, 바스프, 폭스바겐 이런 게 지금 3대장이잖아 원래. 그렇죠. 보쉬, 뭐 이런 거 바이엘 이런 것까지 하면 5대장, 6대장 되는데 그 중국에 진출해 있는 독일 대기업들, 그렇죠. 지멘스 지금 발 뺀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위기 속에서 독일이 다이내믹한 적응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 상당히 개고생할 겁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그 옛날 독일에 대한 저 비스마르크의 저기 연설이 있습니다. 네. 그 광기 어린 열정과 통제하지 못하는 심연, 절망 이 양극단을 헤매는 독일인들에게 결정의 예술로서의 정치를 보여주는 사람이 비스마르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평이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정리를 하고 그때는 그러니까 열정과 절망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옵티마를 찾고 또 합의를 만들어내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독일 시스템으로서는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영국의 약점은 뭐라고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기도 이제 의원 내각제인데 좀 많이 늙었죠. 군사 지정학적인 위기가 악화가 되면은 요새 같이 최근에 이제 이번 선거 같이 옛날에 그 2차 세계대전의 챔버린이나 지금 최근에 어떤 저 선거에서 보듯이
노동당은 무척주 정치 세력으로 그냥 노동당이 무척주거든. 거기로 도망가 버리죠. 그래 도망가. 거기로 유체 이탈해요. 그 영국이 이번에 노동당으로 유체 이탈했잖아. 그렇죠. 2차 세계대전 직전에 노동당으로 유체 이탈한 거 아니야. 네. 그거하고 또 대조적인 게 그랬죠. 요즘 저 프랑스는 또 뭐 젊어서 패기만만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모험주의적인 그 마크롱이 유럽 의회에서 이제 강경 우파가 좀 약진을 하니까 의회를 딱 해산해버리고 선거를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폭망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봐야 돼요. 우파가 뭐 폭망할지 어쩔지 두고 봐야 돼요. 어쨌든 2차 선거가 있기 때문에. 2차 선거가 7일 날이니까 내일쯤 되면 결과가 나오겠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또 프랑스는 좀 근데 문제는 프랑스는 230년 전 1789년에 혁명을 시작한부터 지금까지 한 230년 중간에 68년 때 그게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프랑스 지식인들은 선언을 했지만 그 뒤에까지도 지금까지 말하자면은 그 반동과 그다음에 극좌적 혁명이 계속 자충우돌하는. 그렇죠. 드골 체제라는 게 그 프랑스의 본원적 불안정성을 제어하기 위한 국가 관료 체제지. 네, 사실은 네. 드골 체제가. 그래서 제가 만들긴 했지만 그래도 의원 내각제적이었어. 이번에 그 전에 그건 이제 미봉을 한 게 동거 정부라고 해서 꼬아비타스였는데. 근데 이번에 저기 여소야대 막 그러면 그냥 퍽 일 저질렀는데 결과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소야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야가 그냥 여소야대 야가 그냥 야가 아니죠. 이게 친러 성향의 네. 국가주의 그렇죠. 야거든. 예, 그래서 이게 조금 그 르팽 쪽 그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 지원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쪽 그 그게 뭐예요? 국민의회, 국민총회죠. 내셔널 랠리 RN. 근데 말은 하는데 그 전에까지 쭉 그 러시아계 은행과 동거래가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 정치자금 융자 이런 걸 다 러시아계 은행으로부터 했었어. 그래서 좀 의혹의 눈초리가 있죠. 근데 하여튼 제가 그